당신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치욕을 겪어본 적 있는가? 지금 여기 허름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에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한 할머니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모욕하고 있는 노인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무시당한 자의 역습. 초라한 할머니의 손에 들린 단 한 장의 카드가 거만한 백화점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지금 바로 충격과 반전의 속풀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2025년의 끝자락, 서울의 심장부는 잔인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연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밤을 잊은 채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골든 타워 백화점은 세속적인 성공과 부의 정점을 상징하는 성체와도 같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빌딩 숲을 헤집고 다니는 이 추운 오후, 그 화려한 성체 정문 앞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 하나가 멈춰 섭니다. 리어카를 끄는 이는 이른을 훌쩍 넘긴 영순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뒤틀려 있습니다. 낡아서 속단이 삐져나온 누비옷 위로는 새벽부터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할머니가 숨을 쉴 때마다 고단한 삶의 궤적처럼 하얀 김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리어카에 실린 폐지 뭉치를 유난히 꼼꼼히 살핍니다. 바람에 날아갈세라 낡은 노끈을 몇 번이고 다시 고쳐맵니다. 사실 할머니는 오늘 평생에 없던 큰 결심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후, 야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오늘이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깊숙한 곳을 더듬습니다. 낡은 내복 안쪽에 옷핀으로 단단히 고정해둔 비닐 주머니. 그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10원짜리 동전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엄동설 안에 리어카를 끌며 모은 피 같은 돈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남들이 버린 파지, 찌그러진 캔, 냄새나는 빈 병들을 주워 담으며 할머니가 견뎌온 모진 세월의 결정체입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백화점 1층 쇼윈도 안 따스한 전구 조명을 받으며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아주 작은 아기 구두에 머뭅니다. 그 신발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핏줄, 하지만 형편이 너무도 어려워 눈물로 보육원에 맡겨야 했던 손주 녀석의 생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렇게 예쁜 신발 신고 할머니한테 달려올게요. 보육원 창살 너머로 아이가 했던 그 천진난만한 약속이 할머니의 귓가를 맴돕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리어카를 백화점 뒤편 그늘진 구석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평생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금빛 회전문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괜찮아. 나도 손님이야. 돈도 가져왔고 우리 강아지 줄 신발 하나만 사서 얼른 나갈 건데 뭐. 욕이야 안 하겠지. 할머니가 회전문에 다가서자 센서에 의해 문이 매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명품 향수 냄새와 포근한 온기가 할머니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할머니의 낡은 검정 고무신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백화점의 공기는 마치 침입자를 감지한 기계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힙니다. 경멸, 호기심, 그리고 불쾌함이 뒤섞인 시선들. 저 멀리서 명품관 총괄 매니저 김 부장이 다가옵니다. 그는 고객이 입은 옷의 브랜드만 보고도 등급을 나누는 이 화려한 성의 냉혹한 문지기입니다. 멀리서 할머니의 남루한 행색을 발견한 그의 미간이 사정없이 일그러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불청객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어이, 할멈, 거기 멈춰.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 몰골로 들어와. 김 부장의 고함에 지나가던 귀부인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영순 할머니는 당황하여 어깨를 움츠린 채 제자리에 굳어버립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소금에 전 누비옷과 흙먼지 묻은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백설공주의 잔치에 난입한 마녀처럼 이질적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주와의 약속, 그 단 하나의 희망이 할머니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매니저 양반, 나 이상한 사람 아니오. 저기 신발 좀 사러 왔소. 여기 돈도 다 챙겨왔소. 할머니가 가슴팍에서 비닐 주머니를 꺼내 보이려 하자 김 부장은 마치 더러운 병균이라도 옮을듯 뒤로 훌쩍 물러납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보다 그녀가 가져온 냄새와 추레함이 훨씬 더 큰 죄악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백화점 정문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화려함의 극치인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온 노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향긋한 디퓨저 향기가 가득했던 명품관 입구가 순식간에 악취라도 풍기는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립니다. 김 부장은 코를 쉴 새 없이 킁킁거리며 할머니가 서 있는 대리석 바닥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가 끌고 온 가난이 백화점의 품격을 갉아먹는 종벌레처럼 보였을 겁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트 단추를 한번 고쳐 매더니 할머니의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어이 할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꼬락소니로 들어와서 장사를 방해해.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서성거리면 우리 명품관 물 다 흐려진다고. 아니, 매니저 양반, 나 장사하러 온 거 아니오. 저기 쇼윈도에 있는 그 작고 예쁜 아기 신발 말이요. 그거 하나만 사려고. 내 나쁜 사람 아니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비닐 주머니를 꺼냅니다. 검정 고무줄로 몇 번이나 칭칭 감긴 그 주머니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의 자부심처럼 모아온 5만 원권 지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폐마다 할머니의 거친 손때와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김 부장에게 그 돈은 그저 냄새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돈? 그 냄새나는 푼돈으로 우리 백화점 물건을 사겠다고? 웃기지 마. 당신 같은 노인네한테 팔 물건은 여기 단 하나도 없어. 이 돈에서 폐지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진동하는 거 안 느껴져? 아우, 재수 없어.
오늘 첫 손님부터 완전 망쳤네. 김 부장은 할머니가 내민 비닐 주머니를 거칠게 쳐버립니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여 바닥을 기며 주머니를 챙기려 하지만 김 부장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매장 구석에 서 있던 신입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너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뭐해? 당장 가서 소금 가져와. 애군 마기용으로 둔 거 있잖아. 빨리. 잠시 후 신입 직원이 겁에 질린 얼굴로 소금 바구니를 가져옵니다. 김 부장은 바구니를 뺏어 들더니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할머니의 머리 위로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던집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아니, 눈에 소금이 들어갔잖소? 매니저 양반, 왜 이러시오? 하얀 소금 가루가 할머니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사이로 박힙니다. 눈에 들어간 소금기 때문에 할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한 인간의 존엄성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참하게 난도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소금 세례받고 정신 좀 차려. 어디서 감히 명품관에 발을 들여? 이게 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재수없게 끼어들어서 그런 거야. 야, 경비들 뭐해? 이 할멈 당장 안 끌어내고. 김 부장의 고함에 주변에서 쇼핑하던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스마트폰을 꺼내 들거나 코를 막고 멀찍이 물러섭니다. 소금이 묻은 할머니의 낡은 누비옷 위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비닐 주머니를 꼭 껴안은 채 소금기 가득한 눈물을 닦아내며 흐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강아지 신발 하나 사주겠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할머니의 호소는 김 부장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백화점의 이미지를 망친다며 더욱 분노합니다. 이제 김 부장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향해 거칠게 뻗어나갑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은 아직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하얀 소금 가루는 마치 할머니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 같습니다. 눈가로 스며드는 소금기의 따가움보다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수치심이 할머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화살이 되어 할머니의 낡은 옷을 뚫고 지나갑니다. 어머, 저 노인네 좀 봐. 백화점에 웬거지가 들어왔대? 주변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할머니의 귀를 파고듭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흙먼지와 소금이 잔뜩 묻은 비닐 주머니를 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돈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뙤약볕 아래서 등이 타들어가고 빙판길의 리어카와 함께 고꾸라지면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할머니의 삶의 증거였습니다. 매니저 양반, 나한테 소금을 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소. 하지만 이 돈은 더러운 게 아니오. 우리 손주 녀석,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신겨보고 싶어서 내가 3년을 꼬박 모은 거란 말이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김 부장의 값비싼 양복 소매 끝자락을 아주 살짝, 정말 조심스럽게 붙잡습니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제발 한 번만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김 부장의 얼굴은 마치 맹독이 든 오물을 뒤집어 쓴 듯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져.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같은 노인네가 평생 폐지를 주어도 못 사는 돈이라고. 어디서 냄새나게 달라붙어. 순간 명품관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춥니다. 정지 화면처럼 사람들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김 부장의 매몰찬 손바닥이 할머니의 야윈 뺨에 정면으로 꽂혔습니다. 할머니의 고개가 맥없이 옆으로 꺾이고 70평생 고생만 하느라 살 한 점 남지 않은 할머니의 얼굴 위로 선명하고 붉은 5손가락 자국이 순식간에 피어오릅니다. 아.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머리칼 위로 다시 소금 알갱이들이 쏟아집니다. 뺨은 불에 타는 듯 화끈거리지만 할머니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내 돈. 우리 강아지 신발 사줄 돈. 할머니의 입에선 웅얼거리는 애처로운 목소리만 새어나옵니다. 뺨을 때린 김 부장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손바닥을 손수건으로 벅벅 닦아내며 경멸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정말. 야, 보안 요원들 뭐해? 이 할멈 안 끌어내고 백화점 정문에 소금 더 뿌려. 아침부터 노인네 하나 때문에 기분 다 잡쳤네. 당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경찰에 넘겨버릴 줄 알아. 보안 요원들이 할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습니다. 할머니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뺨을 감싸 쥐지 못하고 바닥에 남은 마지막 동전 하나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 명품관 한복판에서 한 노인의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힌 채 쓰레기처럼 밖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뺨에 새겨진 그 붉은 손자국이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불씨가 될 것임을, 그리고 이 백화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피눈물 나는 서막임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흐느낌이 로비 천장을 울리며 멀어져 갈 때 백화점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동전을 줍던 그 비참한 순간 백화점 내부의 모든 소음이 단칼에 잘린 듯 멈춰섭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조차 숨을 죽인 것 같은 기묘한 정적. 그 정적의 진원지는 백화점 심장부에 위치한 금색 VIP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서서히 열리며 차가운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검은 수트를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골든그룹의 절대 권력자 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예고 없이 백화점 현장을 점검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평소처럼 예리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한 백화점의 모든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할머니를 향해 독서를 퍼붓던 김 부장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박 회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사전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시다니요. 제가 미리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영순 할머니와 흩어진 소금 가루에 머물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회장님, 이 더러운 광경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방금 웬 미친 노인네가 구걸하러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제가 즉각 조치했습니다. 우리 백화점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소금까지 뿌려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 뭐해? 회장님 가시는데 얼른 치우지 않고. 김 부장은 자신의 발길질에 할머니가 밀려나는 것을 보며 회장님이 만족해 하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니,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박 회장의 전신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10원짜리 동전들, 그리고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뺨을 감싸 쥐고 흐느끼는 영순 할머니의 구분 등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아, 저 노인네 말입니까? 폐지 줍는 노인네 같은데 감히 명품관 로비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지 뭡니까? 제가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줬더니 정신을 좀 차린 모양입니다. 하하,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인간들은 매가 약입니다. 김 부장의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박 회장의 눈동자가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을 따르던 비서진과 본부장들은 회장님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이 감히 누굴 때렸다고. 박 회장은 자신의 체면도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세게 꿇으며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가,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까? 네. 어머니라는 단어가 박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백화점 로비는 말 그대로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장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고객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쓰고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골든 그룹의 창업주이자 박 회장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 아들아, 왔니? 내 돈, 우리 강아지 신발 사줄 돈이 바닥에. 영순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의 안위보다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걱정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고는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김 부장을 향했습니다. 이제 백화점 안에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폭력이 가장 강력한 복수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골든 타워 백화점 1층 로비. 이곳은 늘 세련된 클래식 음악과 상류층의 우아한 대화가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다투는 골든 그룹의 박 회장이 소금이 흩뿌려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 아래에는 낡은 누비 옷을 입고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은 노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말이 들리세요? 왜 여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람 붙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시냐고요. 제 가슴 무너지게. 박 회장은 자신의 명품 정장이 소금 가루와 흙먼지로 뒤덮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70평생 거친 풍파를 다 맞으며 살아온 노모의 야윈 얼굴.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손자국을 보는 순간 박 회장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뺨이 어떤 뺨입니까? 홀몸으로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껌을 팔며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오늘날의 회장으로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던가요? 아, 아들아, 우지 마라. 나 괜찮다. 그저 우리 강아지 신발 하나만 사주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돈도 다 가져왔는데. 영순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이 속상해할까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박 회장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의 옷에 묻은 소금을 자신의 손으로 털어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시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통곡 소리에 로비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의 운명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 부장.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뺨을 때렸던 노인이 자신이 모시는 절대 권력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영혼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잡상인인 줄 알고 백화점 관리를 위해서. 김 부장의 비굴한 변명이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김 부장을 당장이라도 갈갈이 찢어놓을 듯한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우리 어머니인 줄 몰랐으면 그냥 다른 노인에게는 이래도 된다는 뜻인가? 자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나? 옷차림이 남루하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닥쳐.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아. 내 놈이 방금 때린 건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이다. 내 놈 같은 인간이 우리 백화점에서 총괄 매니저를 하고 있었다니.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박 회장은 주위에 서 있던 본부장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분노 앞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들, 본부장들 똑똑히 들어. 오늘 이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야. 우리 그룹의 교육이, 우리 백화점의 정신이 썩었다는 증거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 일어난 모든 갑질 사례를 전수조사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내 자리를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 보안 요원들이 박 회장의 명령에 따라 김 부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 할머니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던 그 자리에 이제 자신이 개처럼 끌려나갈 처지가 된 것입니다. 김 부장은 비명을 지르며 빌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손님들조차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진 로비. 박 회장은 다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리어카 끄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리어카에는 아직 주어야 할 희망이 많이 남아있단다. 내가 멈추면 나만 바라보는 그 보육원 아이들은 어쩌겠니? 박 회장은 어머니의 그 깊은 뜻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폐지를 줍던 어머니. 이제 이 백화점은 그 가르침을 따라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손꼽히는 재벌가의 어머니가 왜 남루한 옷을 입고 폐지를 주어야 했는지, 왜 번듯한 아들 집을 두고 홀로 고생을 자처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순 할머니만이 간직해 온 살을 애는 듯한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년 전 할머니에게는 박 회장 외에 금쪽 같은 둘째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만큼 명석하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심성이 착했던 둘째 아들은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신은 가혹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고장난 차를 수리하러 길을 나섰던 둘째 아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마저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 일찍 세상을 떠나자 남겨진 것은 핏덩이 같은 손주 녀석 하나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당장 어머니와 조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돈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동생 자식은 내가 내 힘으로 키워야 그 아이도 떳떳하게 자랄 수 있다. 할머니는 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죽은 둘째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재벌가 조카라는 꼬리표가 아이의 앞날에 독이 될까 두려웠던 할머니는 박 회장에게 절대 조카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내 고집이라 생각 마라.
사람은 자기 손으로 밥을 벌어 먹어야 마음이 당당한 법이야. 내 손주는 내가 폐지를 주어서라도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울란다. 내 도움 받으면 이 할미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할머니는 손주를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박 회장이 몰래 후원하고 있던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빈 병을 팔아모은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손주의 학비였고 생일 선물이었으며 언젠가 아이와 함께 살 작은 집을 마련할 할머니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가 줍는 폐지를 더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몰래 사람을 쓰기도 하고 할머니의 단칸방 주변을 밤낮으로 경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마저도 눈치채고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특혜는 싫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이 화려한 백화점에 나타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릴 손주에게 내일 생일만큼은 남들 다 신는 백화점 운동화를 신겨주고 싶었던 할머니의 간절한 사랑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이 하늘에서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고귀한 자존심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왜 잘못이냐? 내가 고집부린 게지. 다만 저 매니저 양반도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일 게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게 이 세상의 법도가 되어버렸으니 그게 참 슬픈 일이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화려한 실적과 이윤만을 쫓아온 자신 역시 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했던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아닌지 뼈저린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백화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할머니의 낡은 옷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낡은 옷 뒤에 가려진 거대 재벌 회장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광채 앞에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뺨을 맞고 소금을 뒤집어 쓴 노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세상의 도덕을 자신의 구분 등과 낡은 리어카로 지탱하고 있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이제 박 회장은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뺨에 남은 붉은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이 백화점을 넘어 그룹 전체의 혼을 바꾸기로 말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골든타워 백화점의 공기는 방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김 부장을 짓누릅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게 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추악한 갑질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서슬퍼런 칼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김 부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김 매니저, 아니 김철수 씨, 자네는 오늘 내 어머니를 때린 게 아니야. 자네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영혼을 짓밟았고 우리 백화점을 믿고 찾아오는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쓰레기통에 쳐넣었어.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집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요. 자식? 자네 자식은 귀하고 보육원에 맡겨진 내 조카는 천하단 말이냐? 자네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아비가 밖에서 힘없는 노인의 뺨을 때리고 소금을 뿌리며 위세를 떨쳤다는 사실을 알면 자네 자식이 자네를 존경할 것 같나? 박 회장은 주위에 서 있던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을 호출합니다. 그의 명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김철수 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고 절차를 밟아. 그리고 단순 해고로 끝내지 마라. 우리 법무팀 총동원해서 폭행,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민형사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합의는 절대 없다. 공탁금도 받지 마.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여. 회장님, 안 됩니다. 제발요. 제 인생이 끝납니다. 자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네가 망친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야 되돌려 놓는 거야. 그리고 감사팀장, 지난 3년간 이 백화점 내에서 벌어진 모든 고객 차별과 직원 갑질 사례를 전수조사해. 김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동조했던 자들, 그리고 알면서도 묵인했던 윗선들까지 전부 속아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골든 그룹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발붙일 곳은 없다. 김 부장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치거나 침을 뱉었습니다. 꼴 좋다, 인과응보다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뺨을 감싸 쥐고 있는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손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을 지켜보며 우리 어머니를 조롱했던 손님들의 명단도 확보해 우리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다시는 우리 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돈만 있으면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돈이 있어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박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로비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뒤틀린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10원짜리 동전 하나하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을 주무르는 회장의 손이 소금 가루가 묻은 낡은 동전을 소중히 챙기는 모습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이 났습니다. 아들아, 이제 됐다. 그만하거라. 벌을 주는 것보다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란다. 저 사람도 이제 알았겠지.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짓을 했는지. 어머니의 용서 섞인 말씀에도 박 회장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그 소중한 돈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이 백화점을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성곽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진정한 터전으로 말입니다. 명품관의 조명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가운 과시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는 피눈물 나는 법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며
할머니의 뺨에 남은 상처는 골든그룹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훈장이 될 것입니다. 소동이 휩쓸고 간 골든타워 백화점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차갑고 오만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이제 사람의 온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의 뺨에 남은 상처를 가슴에 새기며 백화점의 모든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곳은 바로 그 비극이 시작되었던 1층 명품관 입구였습니다. 가장 비싼 보석과 시계가 진열되어 있던 목 좋은 자리 하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그곳에 영순 할머니의 쉼터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길 위의 고단한 이웃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백화점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백화점이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 박 회장은 어머니 영순 할머니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어느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어제 그 소동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비닐 주머니가 꼭 쥐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박 회장이 정성껏 닦아 다시 넣어둔 500만 원과 소금기가 묻은 동전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습니다. 저기 보세요. 뭐냐? 우리 강아지 어디 있니? 보육원 건물 뒤편에서 7살 난 손주 녀석이 달려 나옵니다. 할머니는 아픈 다리도 잊은 채 아이를 향해 품을 벌립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어제 산 백화점 신발을 꺼냅니다. 김 부장의 폭언과 소금 세례 속에서도 뺨을 맞는 수치심 속에서도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작은 운동화였습니다. 야야,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할미가 늦지 않았지? 자, 이거 신어보자.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마당을 뛰어다니자 할머니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 미소는 백화점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어머니가 왜 폐지를 주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뎠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김 부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법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든그룹은 매년 수익의 일부를 위기 가정 및 폐지 수거 어르신 후원에 사용하기로 공식 발표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들아, 사람들은 흔히 높은 곳만 보며 살아가곤 하지. 하지만 진짜 꽃은 가장 낮은 땅바닥에서부터 피어난단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라. 그 낡은 옷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위대한 영혼이 살고 있으니 말이다. 겨울바람이 부는 도심의 거리. 영순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리어카를 끌고 길을 나섭니다. 박 회장이 비서진을 보내 돕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내 손으로 움직여야 밥맛이 좋은 법이다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곁에는 든든한 경호원 대신 지나가는 시민들의 따뜻한 인사와 존경 어린 시선이 함께합니다. 뺨에 남았던 붉은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친 누군가의 남루한 행색 뒤에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꽃을 피워낸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인간 존중이라는 꽃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